자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자신으로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이 자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단일 의식의 관점이 아닌 모든 것을 자아 혹은 자아상 혹은 세계상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자아는 진정한 운영 주체가 아니고요, 진짜 플레이어도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있는 그대로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해석하고 해설해주는 해설자죠. 이런 관점, 저런 관점으로 수시로 변하면서 설명을 하고 해설을 하는, 혹은 중계방송을 하는 거죠. 일은 이미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이런저런 관점으로 해설을 해주는 해설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의 이 일상 경험을 돌이켜 보면, 우리의 일상 경험은 사실은 자아의 관여 없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대부분이 저절로 일어나죠. 그것을 루틴이라 하죠. 루틴. 저절로 작동된다, 이 말이죠. 혹은 그럴듯한 말로 무의자연이라 하죠. 일상의 루틴 속에서 자아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자아가 늘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자아는 없지요. 모든 것이 단일 의식의 활동입니다. 참되고 독특한 자아가, 즉 개별적이고 분리된 자아가 무수히 많다고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죠. 밤의 꿈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의 꿈속에서 등장하는 특정 자아를 우리 자신으로 여기지, 꿈을 깨고 나면 꿈 세상 전체가 이 단일 의식, 바로 나 자신 혹은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을 꿈을 깨고 난 뒤에는 알지만, 이 현실이라는 꿈 또한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 자아는 진정한 플레이어가 아니고 해설자다. 우리 일상에서 루틴한 대부분의 일은 저절로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럼 자아는 언제 나타나느냐? 그것은 우리가 경험으로 명확합니다. 다른 자아와 투쟁할 때, 다른 자아와 전쟁을 벌일 때, 다른 자아로부터 이 자아를 방어할 때, 다른 자아와 협상을 벌일 때, 즉 생존, 육체의 생존과 번식에 관여되는 응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자아는 명확하게 나타나서 강력한 해설을 펼치지요. 흥분한 해설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이 투쟁하고 전쟁하고 협상하고 자기 방어하는 것 말고도 엄청나게 좋은 일도 많이 하지 않느냐, 자아가. 즉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배려도 하고 소위 말하는 인의 예지 신도 펼치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아가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어떤 것이 나타날 때는 자아 희생이라는 어떤 사회적으로 영웅적인 행동이 나타날 때는 자아가 저기 100m, 200m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러한 순간적인 상황에서 이 단일 의식, 진짜 플레이어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흔히 이루어지는 수많은 이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이든 플라토닉한 사랑이든 형이상학적인 사랑이든 간에 이 사랑은 이 사회에서 분명히 자아들이 펼치는 참으로 자주 목격되는 사건이 아니냐.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그것은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협상, 즉 비즈니스 협상, 딜이라 하죠. 딜에 가까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진정한 사랑은 자아가 잠시 부재하거나 물러날 때 저절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자아가 없거나 자아의 힘이 빠졌을 때, 즉 자아가 매우 가난해졌을 때 사실은 모든 일이 더 잘 풀린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뭐 시험을 치거나 운동을 하거나 브리핑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모사피엔스 종이 매우 독특하고 영적인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80% 이상, 90% 이상 여전히 육식동물의 관점이다. 생존과 번식, 그리고 갈등과 투쟁, 전쟁과 자기 방어, 이것이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사랑과 배려,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공동으로 이루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 이 육식 동물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없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늘 믿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소위 말하는 도약이 이루어지죠. 진화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끝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왜? 이미 모든 것이 이 완전함, 제1원인의 결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보하거나 진화할 필요는 없지만 이 겉모양 속에서 우리는 이 다양함을 즐기고 있는 것이지요. 다양함을 즐기는 것을 이제 자아 관점에서 볼 때 진보한다, 진화한다, 혹은 퇴보한다, 퇴화한다 이렇게 해설을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토니 파슨스 2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존재는 시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본 모습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쉼없이 초대하고 있는 드러나지 않는 원리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플라톤의 이 동굴의 비유가 생각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즉 나와 세상이죠. 즉 자아상과 세계상입니다. 자아상과 세계상은 무엇입니까? 이 단일의식의 자기 체험이죠. 이 단일의식의 자기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식동물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이 자아상과 세계상 그 자체는 무엇인가요? 사랑과 단일의식의 나타남이다. 다른 말로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림자라 하면 이게 오해가 되는 게 그림자가 생기려면 본체가 있어야죠. 본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그림자는 가짜고 본체는 진짜다. 이렇게 되니까 또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림자 비유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림자와 본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짜와 진짜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 꿈속의 모든 내용물은 가짜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이 단일 의식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되죠. 이 자아상과 세계상은 해설자에 불과하지만 이 의식 관점에서 보면 의식 그 자체다라고 또 이렇게 참으로 이 좀 역설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각들께서 깨닫고 나면 그 깨닫고 나면 이상하죠. 이 지혜, 반야 지혜를 믿거나 이해하고 나면 깨달음 혹은 부처란 게 별도로 없구나.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부처가 있었는데 깨달은 후에는 부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묘하죠. 부처가 되려고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부처가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언어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존재, 즉 이 모든 것은 나와 세계는 무엇이다? 바로 초대장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테마파크 안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테마를 즐기고 있지만 너무 실감나게 즐겨서 이 고통과 공포도 진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실감나게 즐기는 테마파크의 모든 테마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테마파크지 곧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얘기죠. 물론 별도의 돌아갈 집은 없죠. 테마파크 이것이 바로 고향이다라는 본래의 기억을 되살려주기 위한 초대장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요? 슬픈 일이, 기쁜 일이, 미워하는 일이, 사랑하는 일이 나와 이 세계 자체가 바로 초대장이다 이렇게
토니 파슨스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와 협상하여야만 하는 분리된 개인으로 있다는 경험 안에 갇혀 있는 동안은 우리는 꿈을 꾸는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꿈을 깨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깨도 여전히 이어지지만 겉모습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전33, 후33이죠. 오료, 동, 미호입니다. 완전히 깨닫고 났더니 깨닫지 못함과 동 같더라 얘기죠. 그러면 꿈을 꾸는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나쁜 것인가?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후가 똑같다면,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똑같다면 굳이 이 꿈에서 깨어날 눈을 뜰 필요가 있는가라고 자는 반드시 질문할 것이고요. 또 질문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테마파크를 너무 실감나게 즐기다 보면 이 고통과 공포가 실제로 고통과 공포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래 면목을 알 수 없게 되죠. 소위 말하는 자유와 평안이 우리의 본 모습인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는 슬픈 일이 있을 뿐이지, 굳이 이 선택한다면 여전히 꿈을 꾸는 것을 선택해도 no problem이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킹덤 오브 헤븐, 즉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어디를 가든 다 하나님의 집안이기는 하지만 다만 그곳이 하나님의 집안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뭐랄까, 이 고통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고통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고통과 공포가 있더라도 울지 않으면 다행인데 자꾸 울지 않습니까? 운다 이 말이죠. 눈물을 흘리니까 우리가 이 사랑하는, 너무도 사랑하는 이 뭐 어린 자녀들이나 다른 어린아이나 뭐 심지어 동물이라 할지라도 또 식물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가진 이 모든 중생들이 웃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이렇게 달래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꿈에서 깨어나기를, 고통과 공포를 달래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통과 공포를 선택하고 웃으면서 즐긴다면 no problem입니다. no problem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런 꿈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긍정이 그 정반대의 것에 의하여 정확하게 상쇄되어 평형으로 돌아가는 대극의 법칙, 즉 상대성의 법칙이죠. 연기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 연기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모든 게 이원성에 의해서 건립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독립적으로 있고 저것이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 이 말이죠. 즉 이것과 저것 자체에는 알맹이가 없다. 즉 유령이다 이 말이에요. 팬텀, 도깨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서로 솥발처럼 이렇게 의지해서 있기 때문에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가 툭 쓰러지면 다른 것도 당연히 의지할 바가 없어서 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있으려면 동시에 있고 없으려면 동시에 없다. 쌍생 쌍멸이라 하죠. 쌍생 쌍멸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전쟁이죠. 네, 사랑과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이 대극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것이 이제 이름과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이 나와 세계의 창조 원리죠. 이 상대성의 법칙. 그러나 금강경 사국에처럼 모든 상대성이 아님을 본다면 즉시 생사를 벗어난다 했죠.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모든 이원성이 사실은 이원성이 아닌 이 단일 의식임을 본다면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곧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즉 생사를 벗어나 버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사를 벗어나서 어디 신선이 되느냐, 어디 외계 우주로 날아가 버리느냐 아니죠. 생사를 벗어난다는 것은 생사 안에서 생사를 쓴다는 거죠. 생사를 사용한다 이렇게. 사실은 본래 사용하고 있었죠. 예, 생사를 사용한다 혹은 생사를 사용하고 있음을 비로소 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깊은 숙고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이 모습만을 바꾸며 그 자체 저절로 계속 반복하는 수레바퀴 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재활용,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한다고 또 영혼 윤회를 이렇게 상상하면 안 되겠습니다. 영혼 없이도 얼마든지 재탄생 할 수 있죠. 그랜저 1이 그랜저 3로 재탄생할 때 그랜저 영혼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아이폰 1이 아이폰 14이나 13으로 재탄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폰 영혼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모습만을 바꾸며 그 자체 저절로 계속 반복하는 수레바퀴 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천론이죠. 바뀌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외견상 창조한 것을 파괴하고 우리가 외견상 파괴한 것을 다시 재창조합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그렇게 하죠. 밤에 나와 세계를 다 파괴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 세계를 늘 다시 건립하게 됩니다. 공동의 꿈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의지와 선택에 대하여 무엇을 믿는지에 불구하고 우리가 조건적 반사작용 및 신념 체계의 설정에 따라 반응하고 응답하는 신성한 연극 안에서 꿈꾸어지는 등장인물이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 개인 자유의지죠. 개인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수천 년 동안 철학적으로 논해 왔지만 형이상학의 제1주제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자유의지 문제는 아직 해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그러나 이것은 가짜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유의지를 논하려면 일단 그러니까 자아의 자유의지죠. 그러려면 자아가 실제해야 됩니다. 실제하는 것을 전제해야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논할 수 있는 것이지, 가상의 주체, 가상의 운영자 혹은 실제 플레이어가 아닌 난 플레이어 캐릭터 혹은 해설자에 불과하다면 실체 없는 것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논하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성립될 수 없는 질문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등장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꿈꾸어지는 등장인물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허망하고 헛개비고 허수아비냐? 절대 그게 아니라고 했죠. 꿈속의 자든 이 현실의 자든 매우 소중한 존재다. 왜? 우리가 우리의 자기체험 혹은 사랑의 자기체험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존재하느냐?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진보적이라고 보는 우리의 모든 꿈의 세계는 오직 다른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만 작용하는 이 완벽하게 균형 잡히고 정확히 중립적인 상태의 매개 변수의 작동 범위 안에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서 영어로 제가 그대로 기재를 해놨습니다. All of our dream world that we see as progressive comes within the parameters of this perfectly balanced and exactly neutral state which serves only to reflect another possibility. 이렇게 좀 약간은 복잡한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나와 세계가 뭐 진보해야 한다 혹은 퇴보하고 있다 이런 논쟁을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영혼이 있어서 영혼이 계속 진화해서 결국은 신과 합일해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미 하나 안에서 매우 중립적인 그 안에서 그냥 양변으로 펼쳐진, 즉 상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즉 이것은 진보도 아니고 퇴보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예전에는 이게 이제 연기 법칙이라 했죠. 있는 그대로를 연기 법칙 혹은 중도 공이라 했습니다. 무와 중도 공은 연기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와 중도 공 연기는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진보와 태보는 해설이죠. 설명 가능한 1000가지, 10,000가지, 1,000,000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하면 원 오브 100만이다 이 말이에요. 진보하고 있군, 퇴보하고 있군. 이것은 무엇의 관점입니까? 가상의 운영 주체인 자아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어떤 때는 진보로 볼 수도 있고 퇴보로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영적인 진화가 있다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없다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전부 연기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이원성의 결과고 실제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실제 하는 것은 무엇이냐? 차를 한잔 합시다. 이거단 말이죠. 아니 모든 것이 꿈속이고 모든 것이 이 이원성의 연기법칙 안에 있다면, 즉 모든 것이 제로섬 게임이라면 실제 하는 것, 실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뜰 앞에 잣나무, 저기 버스 소리,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 뜰 앞에 잣나무, 버스 소리, 차나 한잔 하게, 이것이 이 초대장이 아니고 이미 여기 있다라는 소식이죠. 이것이 바로 존재고 의식이다. 이렇게 존재인 동시에 의식이다. 존재가 곧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른 목적이 없는 꿈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테마파크에서 이곳이 테마파크라는 사실을 알고 즐기기 위해서 테마파크 안에서 울고 웃는 그러한 테마파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자아 관점입니다.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른 목적이 없는 꿈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복수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단수죠. 꿈을 꿈꾸는 의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꿈의 목적이 그냥 깨어나는 게 다라면 뭐하러 처음부터 애시당초에 꿈을 왜 꾸기 시작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꿈꾸기라면 아예 처음부터 꿈을 안 꾸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이게 또 참 아이러니지만 꿈에서 깨어나려면 먼저 꿈을 꾸어야 되죠. 꿈에서 깨어나는 일이 있기 위해서는 꿈을 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놀이와 똑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어릴 때 동네 앞에서 해가 지도록 열심히 놀았잖아요. 그 놀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놀이 자체죠. 그러나 그 놀이가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아요.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또 편안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죠. 아까 놀이할 때 너무 힘들었구나. 물론 그런 생각도 안 하겠지만 육체가 고단함을 느끼고 또 다른 평안을 느끼죠. 놀이할 때는 즐거웠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또 다른 평안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집으로 돌아가서의 평안을 느끼기 위해서는 낮에 즐겁게 놀아야 되죠.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꿈을 꾸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꿈을 꾸는 이유는 꿈꾸는 그 자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기왕에 깨어날 거면 말라고 꿈을 꾸느냐? 깨어나기 위해서는 꿈을 먼저 꿔야 한다. 즉 저녁 때 엄마가 누구야 집에 와서 밥 먹으라 라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와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놀아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실상 우리는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건 안 하건 무조건인 사랑에 둘러싸이고 끼안아져 있습니다. 시간 안에서 우리의 경험은 우리가 다시 깨어나는 데 필요한 특별하고 고유한 필요성에 맞추어 큰 규모의 사건들과 작은 미묘한 차이점들까지 정확하게 맞추어진 완벽하게 적절한 나타남을 설치합니다. 누가 설치하죠? 우리 자신이요. 이 단일 의식이 적절하게 모두 안배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건 없단 말이죠. 해설자가 걱정할 건 없어요. 이미 플레이어들이 다 이렇게 안배를 해놓았다. 팀 워킹 혹은 셋업을 다 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시절 인연이라 하죠. 시절 인연은 다 이미 세팅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The death of the mind body. 마음과 몸의 죽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육체와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